이제 아들, 딸하고 많이 이제 그 맞받아치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같은 부모 밑에 아들, 딸인데 너무 달라요. 어떤 아들, 자식은 그 종업원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 진짜 그 얼마나 잘해주냐면은 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할 정도로 잘해주는데 어떤 아들은 노예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잘해주면 왜 그 뭐 잘해주냐고. 근데 잘 해주는 기업은 이익이 무지무지 나는데 잘 안 해주는 기업은 이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가들이 하는 말 중에 주인처럼 일하라는 말 하잖아, 그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들으면은 뭐 좋은 생각이 드나요? 내가 그런 말 하는 그 기업주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하면 절대 날 쓰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아니,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일합니까, 그죠? 주인이 아니면 주인처럼 일을 못 합니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일하니까 회사에 이익이 되고 나도 돈을 버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무실에 직원이 12명 있는데 전에는 제가 혼자 다 일했어요. 막 그 정열적으로 40대까지는.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를 따오면은 내가 너한테 25% 주고 책임자 25% 갖고 나머지 50%는 중에서 25%는 회사에 놓고 25%는 나 줘라.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가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가서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종전에는 별로 계약이 없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많이 들어요. 내 수익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그죠? 회사 매출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전에는 그런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종업원들이 귀찮으니까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누가 주인처럼 그거를 따오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거래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주니까 당장에 25%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회사의 그 급여 시스템 보면은 연봉에 매달 20 내지 30%를 별도로 더 받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체 며칠 한 1조 정도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 부대표장의 아버지가 살게 됐으니까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여기 영업부장이 100억짜리를 따왔는데 회사에 이익이 50억이 남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를 특별 상여금 줘야 되느냐 그러길래 내가 10억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 웃자 하는 말인데 이 미친놈아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5천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골프 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갔대요. 당연히 나갔어. 너 같으면 안 나가냐 그랬어. 그죠? 그 친구한테 10억을 주면은 회사에 40억이 이익이 생기는데 왜 안 주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제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을 가보면은요. 분위기만 딱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번다 안 번다를 알 수 있어요. 종업원들이 눈이 반짝이는 곳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50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 물어봐요.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기업 틀림없이 안 돌아갑니다. 그거는 종업원을 심하게 말하면 노예같이 부려먹는 기업주의 특징입니다. 그거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이익이 많아서 종업원이 연봉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많아야 회사에 이익이 생깁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이 좋으면요. 그 연봉 10억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 모델이 안 되거든요. 이쪽 어카운팅이나 컨설팅 업계가 나도 10억 못 버는데 10억 어떻게 줍니까? 그죠? 다음에 이제 그 임원 관리도 이제 이사의 책임과 관리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그 누누이 다 설명드리려면 끝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책을 보시고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사 설립의 집중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그죠? 51%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임원을 자기가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원 선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집중 투표제를 해가지고 임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4% 갖고 있고 한 사람이 46% 갖고 있는데 주주총회 하면 이 사람이 모든 임원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뽑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곱하기 2, 92%를 한 사람한테 투표하면 돼요. 두 사람이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90%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임원이 됩니다. 46%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고 집중 투표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단독주주거든요. 한 사람이 가족들하고 다 갖고 있는데 간혹가다 동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주 54% 갖고 있는 사람은 참 골치가 아프죠. 자기랑 분쟁이 있는 사람의 임원이 들어와서 회사 경영을 하면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몰라야 제가 강의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회사 정관을 만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 제가 많이 자문하면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뽑아왔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은 대주주가 자기 재산이나 자기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지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회사 돈을 가져가서 쓰잖아요, 그죠? 대표이사가 씁니다. 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으로 쓰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지금은요, 누구든지 고발하면은 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도 하나의 별도의 법적 주체로 보고, 그 다음에 주주와 별개거든요. 아무리 내가 100% 주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돈을 뺐으면 횡령입니다. 그 문제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는 틀림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회사에서 대표이사 돈을 가져갔을 때는 이사회 의사락을 만들어야 돼요. 이사회 의사락. 뭐 언제까지 갖겠다 등등에 대해서 이사회 의사락을 만들어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물론 이제 강의에서는 뺐지만 이사회 의사락에다가 사인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거래에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제 책에 보면은 상법에 나와 있는 이사의 책임과 권한, 간사의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회사에 임원을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은 임원 아무 책임 없는데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임원은 같이 처벌돼요. 같이 임원 등기된 사람들. 항상 그래서 상법 규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 회사 오너가 어떤 사람이 잘 파악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괜찮은데 좋은 사람인 경우에도 문제 생기면은 같이 도매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는 절대로 임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집중투표제를 하면은 소수주주라도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은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정관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 회사의 헌법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죠. 그렇죠? 본점이 어디냐, 업종이 뭐냐, 대표이사는 누구며 이사는 누구고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도 나옵니다. 여러분 정관이 돼서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정관은 그래서 정관의 몇 가지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동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90% 갖고 다른 사람이 10%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주식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은 저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주식을 3% 이상 갖고 있으면요, 회사 경영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는 아버지 때는 아버지가 혼자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되지만 다음 세대가 오면은 자녀가 2명, 3명 되면은 나눠집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 자식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할 건데 나머지 주주들은 배당을 안 주면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면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팔아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에다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관에다가 주식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그래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아무 흠결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주주 사이에는 무효가 아닌데 근데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에 따라서. 이런 규정을 줄 수 있고요. 아까 그 이사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관에다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 이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으면은 설령 그 48% 갖고 있는 사람이 임원을 선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내가 54% 갖고 있고 상대편이 46% 갖고 있을 때 상대편이 임원 선임을 막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가 54% 갖고 있는 사람이 임원 전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한 명씩 뽑으면 돼요. 한 명씩. 한 명 뽑으면 투표 하나만 하죠. 그렇죠? 내가 54% 갖고 있으니까 난 무조건 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한 명 뽑고 2명 이상 뽑으면은 집중투표를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관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 규정을 집어넣으면은 임원을 내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가업 승계 또 관련된 세금 부분을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챕터 4에 가업의 재산평가, 가업의 주식평가는 생략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주로 뭐냐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재산을 상속 증여할 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나눠줄 때 세법의 규정을 많이 원용합니다. 즉 세법을 많이 인정해 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재산평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평가는 복잡한 것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M&A를 하면은 기업을 사고 팔면은 많은 그 담당 세무사나 그 기업을 관리하는 회계사들이 세법에 따라서 주식을 평가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사를 사고 팔 때는 그걸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나중에 맨 끝부분에 보면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냐면은 회사의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그 다음에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5억이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10억이고 감가상각이 5억이면은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현금이 나가는 건가요? 안 나가는 건가요? 안 나가는 비용이죠? 맞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럼 실제 영업이익은 현금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5억이죠. 그렇죠? 15억. 감가상각은 이미 자산을 사가지고 산 것을 비용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이고 감가상각비가 5억이면은 15억의 6배를 계산합니다. 얼마죠? 90억 원. 이게 회사의 가치고요. 근데 회사에 차익금이 없는 경우는 90억에 팔립니다. 근데 회사에 차익금이 30억 있다. 그럼 30억을 빼가지고
60억 원에 팔립니다. 근데 이 6배라는 것은 정해진 틀은 아닌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M&A 시장에서 보통 6배 정도의 중소기업은 팔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배율로 팔린 기업이 어디냐면은 네파 아시죠? 네파. 네파가 15배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에 팔렸어요. 800억 곱하기 15배. 그래서 그 기업주는 그 히스토리 알고 계시는 계시겠지만 기업주는 남미의 파타고니아 산에 산책 트레킹 가다가 제안을 받고서 돌아와서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지금 그 기업은 지금 12배에도 안 팔리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축소됐었죠. 그죠? 네파.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매각하다 보면 6배에 팔려고 하면 그 대부분 기업가들이 놀래요. 안 팔려고 그러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15억인데 90억이 팔려고 그러면 안 팝니다. 대부분. M&A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격이 안 맞아요. 파는 사람들이 이제 15억 곱하기 6배면 90억이잖아요.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200억 내지 1000억을 부릅니다. 사는 사람들은 더 웃기는 거는 6배면 90억이죠. 50억이 살려고 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M&A 시장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되고요. IMF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월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좀 인수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가압의 상속과 증여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승계 전략, 조세 전략 했는데 조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업 관리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죠? 너무나 많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가업의 승계가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M&A를 의뢰할 때 가보면은 자식들이 들어와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팔려고 합니다. 기업가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아들, 딸이 들어오면은 기업이 이상 없이 승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 기업입니다. 그 창업자들은 30년 동안 밑바닥부터 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막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조금 한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건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매각시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팔립니다. 근데 요즘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기업가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교육을 잘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막 된 사람도 있지만 해외에서 MBA 최소 하고 오고 좋은 대학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여가를 즐기고 그러길 원하지 제조업체에서 공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5년 전에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 불러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방학 때 되면은 아버지가 해수자 갈 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 2년도 설명하고 또 해외 기업하고 미팅할 때도 같이 와서 견학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워줍니다. 장기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그죠? 맞죠? 요번에 뭐 특정인 전직 대통령을 거명하면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명박도 측근한테 한 거죠. 그렇죠? 재벌은 다 자기 자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그리고 아무리 화목한 집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거를 참으로 그 자문하기가 어려운 게 그 아버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 아들 딸들은 너무나 착하고 아무 문제 없다. 그죠? 그 형제자매 간의 화해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아도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1,000액의 돈이 걸려 있다. 웃으면서 형 가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조 되는 기억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셔가지고 80대에 골프를 70대를 치는 뭐 골프 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분입니다.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그 자녀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신경 안 쓰고 떠나셨어요. 5형제가 한 10년을 싸웠습니다. 뭐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가업 승계할 때 막연하게 기업주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 특히 뭐 회계사는 제가 회계사니까 뭐 회계사 쓰란 말 안 하겠는데 변호사는 꼭 필요합니다. 저도 뭐 자문하지만 저 법률 지식 몰라가지고요. 알아도 저는 반드시 법무부인하고 일을 합니다. 법무부인 소개해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뭐 아시다겠지만 아들 딸들은 비율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1.5인데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게 아버지가 현금이 100억, 회사 주식이 100억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은 딸 가져라, 주식은 아들 가져라 딱 나눠가지고 유언을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유언 안 하면은 나는 현금만 갖지 않겠다. 회사가 막 성장성이 있으니까 있는 경우에 나는 현금 50억 갖고 나도 주식 50 갖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살아있을 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유언장 써주세요. 저도 제3자지만 유언장 쓰세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버럭 화를 내거든요. 죽는다는 건 존재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다 화가 나죠. 그죠? 죽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자문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유언장을 안 쓰면은 100% 분쟁이 생기는데 유언장을 어떻게 하면 쓰게 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아버님이 계신데 아직은 멀쩡하신데 치매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딸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매년 신청서를 받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그것이 오면은 이제 유언장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과는 뻔합니다. 자, 상속 분쟁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문쟁, 유류 문쟁, 혼전계약서. 여러분 혼전계약서 써봤어요? 혼전계약서 뭔지 아세요? 결혼하면서 재산 분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사랑 좋다. 그러나 반드시 혼전계약서 써라. 그 사람도 한 말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혼하면서 그 전한테 1,000억인가? 1조인가? 얼마 줬다고 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업은 문제인데 보통 이제 아들, 딸 있으면 1대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1.5를 주거든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모셨다.
그러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회사를 키웠다. 그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 그거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자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 평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밑도 끝도 없는 법정 싸움입니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법정 싸움. 그래서 기여분을 할 때 물론 자식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갑니다.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갖고 나눠 갖는다. 그래서 다 가져. 10억? 5대 5, 6대 4. 조금 이제 고민이 되죠. 그죠? 1억이 차이 나니까. 100억?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부분 기업가들은 기업 가치가 제가 상대해 보면 기업 가치가 100억이 안 넘는 데가 없습니다. 100억이 다 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원에 청구해 가지고 정하는데 그로 인한 감정 싸움, 그 가게가 무너집니다. 다. 남남이 되죠. 그렇죠? 참으로 어려운 것이 그 기업주들한테 회장님이 그냥 떠나면은 회장님의 자제분들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유언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가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난 나 혼자 살리다 갈 테니까 쟤들은 알아서 하겠지. 이러시면은 답이 안 나오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자문하는 곁에 오는 두 분 다 그래요. 한 분은 최근에 그 문을 닫았어요.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이죠, 유류분. 아버지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주겠다. 지금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들 1, 딸 1일 때 아무리 적게 줘도 그 반은 줘야 됩니다. 0.5 최소한. 그래서 어떤 자식이 쟤는 정말 주면 안 되겠다. 아무리 미워도 걔는 0.5는 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도 아버지가 떠나면은 기업을 같이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기업 경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천사만이 할 수 있는데 천사는 없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유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이 여러 개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회사를 팔아봐요.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경영할 사람한테는 주식을 주고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이 없거나 딸이거나 딸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들이 대부분 기업을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유료분제도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유언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나는 딸한테는 안 주겠다.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아들한테 먼저 줬어요. 그 당시에 시가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시가가 100억입니다. 그럼 당시 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100억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현재 재산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미리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현재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다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도 제가 자문하는 기업에 딸이 미국 갈 수도 있는데 안 와요. 싫어가지고. 또는 배우자가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참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변호사랑 상의해가지고 유류분, 기여분은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써라.
트럼프, how to get rich.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나요? 혼전계약서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써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신부가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10억의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재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산은 혼전계약서 써가지고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이혼하면은 모든 재산은 반반 나눠줘야 됩니다. 와이프한테 반을 줘야 돼요. 특히 미국은 뭐 더 심해가지고요. 남자들이 이혼을 못합니다. 이혼하면 거지되거든요. 대부분의 이혼하면은 그 사람이 밑바닥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돈 갖고 싸웁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 쓰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기업가들은요. 중요합니다. 기업가들 이혼 많이 하거든요. 돈 많으니까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법원에서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 서명이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혼전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특히 그 이제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 재혼하기도 그래가지고 뭐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혼 문제라 그러는데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 그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기업은 있죠. 이 기업은 그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이 저기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 해가지고 이걸 법원에 요구하면 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제가 법무법이나 사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생활비로 그 다음에 용돈 5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고용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용계약.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받아들여가지고 1000만 원씩 주면서 고용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업 문제가 안 생기겠죠. 종업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제가 배우자 없이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혼자 살아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집안 살려시키고 같이 대화도 하고 나이 드니까 그런 경우에 1000만 원씩 준다. 뭐 집도 사주거든요 보통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고용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 종업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작죠.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할 때 나중에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기에 이제 많이 자식들한테 줍니다. 세금을 내면서 줘야 되죠. 주식을 줄 때 세금 안 내고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원도 안 내고서 자식한테 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산망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요.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전 증여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돈을 주면은 해프게 쓰다가 빚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잘 보호줘야 돼요. 잘 보호줘야 돼요. 그래서 유언할 때도 조건부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재산을 다 주겠다. 이걸 어기면은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미국의 MBA 가서 성공적으로 뭐 3.0 이상의 학점을 받고 회사에 들어와서 5년 이상 임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근무하고 뭐 등등등 조건을 줘가지고 하면은 이 증여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아들, 딸도 공부도 잘하고 또 경영 잘 익힐 수 있는데 있죠, 그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뭐, 자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식들한테 막 돈 주는 거는요, 정말 하나같이 나쁩니다. 상속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5% 미만에 합니다. 너무 작죠, 그렇죠? 유언장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유언장 쓰신 분, 한 분 계시네. 저 유언장 썼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이 허용하는 법인 내에서 나를 안락시켜달라 써서 줬습니다. 여러분 썼습니까? 그런 거? 써야 돼요. 아직 쓸 나이가 안 되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자식들이 못해요, 그거죠?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안락사시키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아무 의식도 없어. 보기에도 추해 보이고 자식도 힘들고 나는 아무 의식도 없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빨리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는 북유럽 가면은요 더 빨리 안락사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파킨슨병 걸렸다. 나는 뭐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안 써놓으면 심각한 문제 생기는데 가까운 사람의 얘기지만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버님이. 이거 당황을 한 거야. 어머니께서 안 하겠다. 살려줄 때까지 살려달라. 또 급하니까 마음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뭐 무한정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저는 유언장 쓰는 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안 써요, 지금. 이거 5%예요. 정말 힘든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자식한테 쓴 유언장은 죽을 때기만 썼는데 앞으로 재산 문제도 조만간 써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저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거든요. 나는 재산을 엄마 당연히 1.5, 1.1로 갔대. 너희들 생각할 때 엄마가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엄마 다 줘라. 그 다음에 너희 생각 엄마도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5대5로 갔는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좋은 데 써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거 안 쓰면요, 이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다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건 또 미리 줘야 돼요, 또 요즘 보니까. 저 아들도 조만간에 결혼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줄지. 지 말에 의하면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회 환원하는 경우 있죠. 공익재단 만들어가지고 이종환 장학재단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큰 장학재단 있는 거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할 때 거기서 등록금 전액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요. 그 회사의 자재들이 너무 많고 분쟁이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사회 환원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재산을 재단에다 집어넣고 실제로 해외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크그룹, 팔렌그룹 유명한 회사들인데 자세히 저도 모르지만 이런 데들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자기들은 여기서 일을 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경영자로서 일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있죠. 5% 주식을 5% 이상 공익재단에 집어넣으면 증여세 냅니다. 5%에서 집어넣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에 쓰려고 하더라도 주식 100%를
재단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90%다 세금 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가로수였나 어느 회사였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재산을 전부 다 증여했다가 세금을 그 재산보다 더 많이 추징당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아니 오너가 재산법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에도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다 줬는데 그걸 세금 내는 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5%, 10%, 15%까지 증여세를 면담해주고요. 완전히 그 증여하고서 떠나버리면은 100% 증여해도 재산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재산법을 만드는 것도 100%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제들이 많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얘기죠. 이종환 장학재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단인데 어떤 계획이라고 말을 안 드리고 그 부인하고 아들이 자기 주식을 다 뺏어가려는 정보를 듣고서 홧김에 전 재산을 그 국가에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라도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가업 승계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이 통계 수치 때문에 그래요. 이대까지 승계 비율이 30%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대까지 가가지고 이대가까지 운영하는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90%는 망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업을 승계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지속 가능한 회사. 그죠? 내가 없어도, 기업주가 없어도 회사가 지속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죠? 그건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가업 승계에다가 경영 전략을 집어넣은 이유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승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쓰신 건데 창업이 수성난, 창업은 쉬우나 지키는 것은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자문한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제가 자문한 기업이 정말 초월한 기업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자문한 기업도 있고 20년 동안 자문한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 30년 자문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은 20년 전인가 아들 둘을 회사에 경영 수업을 하러 승계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이 적임자가 아니야. 왜 직원들도 안 따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팔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팔은 시도를 해가지고 300억에 흥정을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그 후에 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팔자고 해서 또 100억에 팔라고 그랬는데 또 그 인수하는 기업이 싫다. 또 안 팔렸습니다. 혹시 아는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길래 그 오너한테 아들은 내보내고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하면 지금도 몇십억 건질 수 있으니까 하시라 했다가 제가 혼나고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난 죽을 때까지 이대로 하다가 죽을랜다. 하다가 이제 나는데 제가 그분을 정말 30년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우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사람이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CEO 프로그램을 하고 CEO를 승계하는 프로그램, 아들을 그냥 데려다 놓기만 했지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런.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이 20%면 설령 들어와서 아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어떤 식으로 순환보지시키고 어디 가서 어떤 교육시키고 이런 거 할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20%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 오너가 40대 때 저한테 가업 승계를 의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제발 이런 기업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 교육서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회를 오길 바라는데 아직도 못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자식 둘 교육시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려운데 무조건 돈 들여가지고 막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그 세계적인 가문기업은요 며칠 10조 되는 기업인데 학비에는 10원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학교 이상 아니면 돈을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네가 다 벌어서 알아서 해라. 졸업 후에 우리 회사 못 들어온다. 다른 기업 가서 성공한 모습 보여라. 성공했으면 성공한 사람만 받아준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심하게 합니다. 그래도 들어오면은 기업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막 돈 뿌려가지고 키우고서 해외에다 보내놓으면요. 뭐 여러분들 반지 안 반지 모르겠지만 마약하고 여자 관계 뭐 복잡하게 삽니다. 그런 애들이 회사 들어온다. 돈 빼먹고 다니다가 망하면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기본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까 그 두 형제 얘기했는데 종업원을 노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업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장사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동안. 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자기 나와서 취업해가지고 취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취업 못하는데 무슨 기업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자, 50분입니다. 또 10분 쉬고서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